자, 77회 이론 문제. 자, 1번. 다음은 회계적 오류 중에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것. 자, 2년간에 걸쳐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상쇄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오류는 못 찾아냅니다. 자동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데, 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2년에 걸치면 자동으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3번은 다 상쇄가 되고요. 기말 재고 자산의 과소계상은 다음 연도에 기말 재고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상쇄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중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자, 분실이나 도난이나 파손은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죠. 평가 손실은 시가가 하락해서 생기는 게 평가 손실이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하죠. 맞네요. 3번.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죠? 4번.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만 재분류가 안 되지 나머지는 가능해요. 다음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 원가 또는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2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아니죠.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맞죠? 다음 4번.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자,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으니까 제조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상연구개발비,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4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되겠죠. 2번. 재산세의 납부로 인한 세금과 공과.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갈 거고, 4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니까 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건접비 부족 배부액 과소배부 했나봐요. 5만 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에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그러면 5만 원을 지금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 원가에다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율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비율을 보면 제조건접비가 3만 원, 제공품에 제품에 2만 원, 매출 원가에 5만 원이죠. 그럼 전체가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 10만 원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죠.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 지금 5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 전체 10만 원 중에 제공품이면 3만 원일 거고 제품이면 2만 원일 거고 매출원가면 5만 원이겠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10만 원 중에 5만 원이면 50%가 해당하니까 2만 5천 원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원가 요소 기준법으로 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의 비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이 10,000개래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한 대당 원가는 2천만 원이고 내년에 예상 생산량이 내년 예상 생산량이 24,000개예요. 그러면 하나당 10,000개까지, 한 대당 10,000개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2대만 가지고 있으면 2만 대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2만 개까지. 그러니까 4,000개를 더 생산하려면 한 대를 더 빌려야 된다.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겠죠. 이 얘기잖아요. 자,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장치 한 대 사는데 몇 개까지는? 10,000개까지는. 그럼 10,000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기계장치가 한 대 필요하니까 또 2천만 원이 들어가고 2만 개까지는 여기. 그죠? 근데 24,000개니까 2만 개 이상을 생산해야 되니까 또 얼마를 투입을 해야 돼요? 2천만 원을 또 투입을 해서 기계장치를 하나 더 사야지 4,0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또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자, 기말 제품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총 제조 원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매출원가 계산하거나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얘는 영업 외 수익이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말 제품이나 기초 제품이나 단기총 제조 원가가 나타나겠지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말 제품 재고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안 나옵니다. 다음 9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제 등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평균법은 저번 연도 거랑 이번 연도 거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원가 통제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전년도 거랑 이번 연도 거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원가 통제가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고 반대로 선입선출법은 기초거는 이번 연도 게 아니다라고 빼버려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해요? 평균법은 기초 거를 더해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2번이 틀렸네요. 거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는 건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3번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기초는 다 완성품으로만 가는 거니까 기초 제공품은. 다음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맞죠? 다음 10번 또 나왔네요. 이런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기초가 있고 단기에 투입된 게 있고 기말을 빼고 완성품인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200개, 단기에 착수한 게 800개, 그 다음에 완성이 900개, 그러면 기말이 원래 100개가 남아야 되는데 5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50개가 공손이겠죠. 자, 그러면 공손은 다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예요. 그러면 900개의 5%니까 45개요. 그러면 비정상이 5개가 되겠네요.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 산출 시 감가상각 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하는 거. 자, 건물, 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5%였죠. 자, 그래서 1번 건물만 5%고요.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25%예요.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할 때, 납부세액, 상급세액 재계산할 때 설명드렸죠.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맞죠?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요. 법인의 경우에 본점도 되고 지점도 돼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있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 법인은 본점만 가능합니다. 다음 3번 주된 사업장이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맞죠? 다음 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랬습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은 원래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연금소득은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보세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는 거죠. 분리과세가 아니라. 얘네 문제를 좀 잘못 냈나 봐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네요.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게 50%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했죠. 다음 2번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 예납과 확정 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랬죠. 중간 예납의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적용이 되고 확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3번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류, 합계전액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거 안 내면 그러면 무신고가 되지만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자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다음 4번 원천징수세 중에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간 예납 시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 부징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이 틀렸어요. 다음 15번. 다음 중 2019년 현재 연매출 2억인 개인 음식점, 과세 유흥장소 아니래요.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율 일반 기업이 102분의 2고요.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음식점 개인은 108분의 8이죠. 근데 2억 원의 이상인자는 109분의 9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